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제로 존재했던 미국의 대러시아 핵 선제 공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시점을 정해두고 미국은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해서 러시아를 파괴하겠다. 이런 전쟁 계획을 실제로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미국은 세 차례 거쳐서 심각한 대러시아 선제 핵공격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션 드랍샷, 그리고 두 번째는 존 F 케네디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지 W 부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세 차례 계획을 보면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목표는 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겁니다. 미국은 그 목표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러시아를 파괴하는 겁니다. 미국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를 파괴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핵 선제 공격 계획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수립해 왔던 거죠. 러우전의 동기와 원인을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한 시기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예고편을 보면은 핵폭발을 상징하는 이런 불기둥이 나옵니다. 불기둥.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정화를 상징합니다. 적을 태워 없애든, 그리고 악을 태워 없애든, 지금 존재하는 세계를 태워 없애든, 이 불기둥이 나오면은 소시오패스들, 특히 연쇄 방화범들은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 태워 없애서 이제 어떤 제거해야 되는 것을 모두 청소해서 없애는 거죠. 정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포스터를 보면은 사실은 좀 섬뜩합니다. 오펜하이머가 무슨 악을 상징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기둥 중간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서 있습니다. 자, 이 오펜하이머는 사실상 이 핵무기 개발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글자 그대로 지옥의 대마왕처럼 이렇게 포스터에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 계획을 방해하고 그리고 핵전쟁 계획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일화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틀보이나 팩맨을 개발해서 일본에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오펜하이머는 핵전쟁이 추가로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더 큰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묘한 시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을 하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 핵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교수입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부친은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1925년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에서 이제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로 유학 갔다가 다시 독일 괴팅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났다. 산스크리트어도 배우고 히라보도 배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할 핵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선제 핵공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미국이 가장 먼저 세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끈 주역이 이제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지도하에 많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리학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러시아 역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 러시아 역시 핵무기를 개발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소비에트입니다. 1942년부터 소비에트 역시 핵무기를 개발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국보다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밀렸을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정보를 캐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43년 3월 어느 늦은 밤, 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방사연구소 과학자가 그 지역 공산당 당원에게 공식이 적힌 쪽지를 주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첩보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는
스파이를 이용해서 분명히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이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정보를 계속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계 핵물리학자가 미국의 감시망에 이렇게 이제 피해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화가 나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중국 핵폭탄 개발의 기원입니다. 자, 이 스파이 첩보전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1948년 9월에 미국이 이제 이 반미, 즉 미국 내 간첩들입니다. 이 빨갱이 간첩들이죠. 이들을 소탕하면서 미국 내 핵 정보를 러시아로 보낸 과학자들, 뭐 이것을 추적하면서 또 여기에 여러 명이 연루가 됩니다. 여기에 오펜하이머 역시 연루가 됩니다. 나중에 비록 이 누명은 벗었지만은 어쨌든 오펜하이머도 이제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출신 과학자들, 핵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뭐 당시 이제 정보부나 국방부 이런 데서 엄청난 이 감시와 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정보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없고 누구를 만나도 뭐 어딘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역시 계속 핵 정보를 캐왔습니다. 이런 스파이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1945년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일본에 투하하고 그 뒤에 한 2, 3년 동안도 소비에트가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은 뭐 한 10년 정도 뒤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추정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는 뭐 빠르게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해서 1949년에 처음으로 이제 핵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핵으로 공격할 그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점, 1957년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실제 영국과 미국은 핵 전쟁을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퍼레이션 드랍샵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청사진이나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러시아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핵무기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핵 공격을 해서 구석기 시대로 돌리고 글자 그대로 뭐 깡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이 서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세력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다. 이것이 이 오퍼레이션 드랍샵 계획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배한 지 몇 주 뒤에 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동맹국 나치를 상대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과 영국은 소비에트를 없앨 그럴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 영국은 소련을 해체하고 대규모 핵 공격으로 도시를 쓸어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 군사 계획을 서둘러 이제 만들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 관련된 영화는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윈스턴 처칠을 영웅시하는데 윈스턴 처칠은 기본적으로 악마적인 인간입니다. 소시오패스입니다. 자, 인도에서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독일을 상대로 함께 싸웠던 소비에트를 당장 핵무기로 없애버릴 그럴 계획을 준비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대단히 잔인하고 그리고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실제 인도에서도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소련을 겨냥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이제 영국군 합동계획참모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 계획의 초판은 1945년 5월 2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상상할 수 없는 작전,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오퍼레이션 언띵커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대영 제국의 의지를 러시아에 강요하는 겁니다. 자, 이 소비에트는 독일을 물리치고 이제 전쟁의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는 이제 거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까지 싸그리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영국은 이 소비에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전쟁 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영국군 참모부는 자, 이 서구 군대가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서 러시아 대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소비에트가 다시는 이제 이 병력을 모아서 반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힘을 완전히 소진시킨 다음에 찢어서 해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시를 점령하지 않더라도 야전에서 소련군들을 박살을 내서 다시는 이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장교들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즉 재래식 총력전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처칠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이 핵무기의 성능을 보고 처칠은 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의 이제 우익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을 핵폭탄으로 폭격하자. 자, 이 백악관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칠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따위 소리 떠들어.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처칠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윈스턴 처칠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친구는 4년 전쟁으로 끔찍스러운 고통을 겪은 소비에트의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핵폭탄으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다음에 소비에트를 굴복시키자. 이런 제안을 미국의 이제 군인과 정치인들에게 계속 해왔습니다. 크렘린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서 쓸어버린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자, 처칠은 드랍샵, 오퍼레이션 드랍샵을 수립하게 됩니다. 처칠의 계획은 문자 그대로 미국 정책 이반자와 군 장성들에게 이제 어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1949년 소련이 처음으로 이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기 전까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4년 동안입니다. 이 4년 동안 미국은 오퍼레이션 드랍샵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그것을 위한 전쟁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련을 겨냥해서 최소 9개 핵전쟁 계획을 만듭니다. 핵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보고서를 내부에서 만들고 이 펜타곤은 비밀 전쟁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을 목표로 한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 결국은 오퍼레이션 드랍샵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트로이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펜타곤이 개발한 이 선제 공격 계획은 미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련을 파괴하는 겁니다. 1949년 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빼제르부르크죠. 100여 개 도시 지역에 200개의 목표물에 최소 300개의 핵폭탄과 그리고 2만 톤의 재래식 폭탄을 함께 투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과 함께 지상군을 동원해서 소련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 즉, 300개의 핵폭탄을 터뜨리고 소련의 주요 도시를 박살을 낸 다음에 유럽 동맹국과 함께 지상군을 동원해서 밀고 가는 것. 이것이 오퍼레이션 드랍샵입니다. 워싱턴은 1957년 1월 1일에 전쟁 개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폭탄을 투하한다. 이것이 오퍼레이션 드랍샵입니다. 그러면 왜 일찍 하지 않는가? 일찍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1948년까지 워싱턴은 50개의 원자폭탄 무기고만 만듭니다. 1945년부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 충분한 양을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미 공군은 핵폭탄을 투하하도록 개조된 B-29 폭격기가 32대에 불과했습니다. 300개의 핵폭탄을 투하하려면 최소 300개의 핵폭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49년까지 이 계획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비에트가 1949년에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리라고는 미국 역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더 걸릴 거다. 그래서 1957년에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만든 겁니다. 1948년 9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원자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때 미군 장성들은 소련군과 그리고 산업단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영토로 이제 수천 건의 상공 비행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제 정찰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련 역시 서유럽에 대항해서 이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워싱턴은 1948년 1차 베를린 위기 동안 B-29 폭격기를 유럽에 이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역시 바르샤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소련의 핵폭탄 실험이 1949년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퍼레이션 드랍샵을 좌절시켰습니다. 이 미국은 이때 이제 땅을 친 겁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할 걸. 이제 핵폭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최소 한 발은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나 미국의 강성매파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미국에 반격할 충분한 핵무기를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린다. 만약 한두 발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충분한 양을 만들어서
파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드랍샵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련이 상당한 핵무기를 확보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소련에 대한 오퍼레이션 드랍샵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억제가 아니라 공세적인 선제 공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만이 핵 선제 공격을 이 독트린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은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독트린을 만드는 거죠. 다른 국가들은 그런 독트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는 핵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보복 수단으로서만 쓴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핵 선제 타격은 미국의 공식 핵 정책이었습니다. 1954년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덜러스입니다. 덜러스가 처음 발표한 공식 독트린은 소련의 어떤 공격에도 미국의 핵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즉 소련이 재래식 공격을 가해도 미국은 핵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이때 당시 미국의 핵 독트린입니다. 결국 1960년에 미국은 핵 전쟁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핵 공격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단 1957년까지의 오퍼레이션 드랍샵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1960년대 러시아 역시 여러 개의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SIOP라는 것을 만듭니다. 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이제 핵 전쟁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겁니다. 처음에 SIOP는 소련의 핵군, 군사 목표물 그리고 도시, 중국, 동유럽에 대한 대규모 동시 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군은 거의 3,500개의 핵 원자 탄두를 사용하여서 목표물을 폭격하는 겁니다. 이때 미국 장군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2억 8천에서 4억 2천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 공산권 국가들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유럽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미국은 한두 발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계획이죠. 자, 1960년에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핵전쟁 계획인데 이것을 저지했던 사람은 사실상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이 장군들의 이런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의해서 이제 잘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미군이 소련 도시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국의 핵 전력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을 합니다. 즉 소련 민간 도시를 공격하는 것 이것은 피해야 한다. 자, 어떤 소련의 핵기지가 있습니다. 핵 전력이 있는 핵기지만 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핵 전쟁 계획을 확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핵전쟁을 추진을 하지 않는 거죠. 존 F 케네디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무부, FBI 그리고 펜타곤 이런 데서는 이 케네디를 제거해야 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제거했습니다. 누가 제거했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SIOP를 극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이 존 F 케네디는 아마 제거 리스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드랍샵 여러분들이 이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오퍼레이션 드랍샵도 엄밀하게 위키피디아에 나온 미국 공식 문건에 나온 미국의 공식 계획입니다. 그리고 SIOP 역시 미국의 공식적인 핵전쟁 계획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심각한 의미에서 핵전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몇 달 전에 TV에 나와서 존 F 케네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핵전쟁 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펜타곤 그리고 FBI, CIA 그리고 국무부 이런 데 고위 간부들, 장군들, 그리고 고위 정치인들, 의회에 있는 매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JFK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핵전쟁을 해야 된다. 특히,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쿠바에서 또 쿠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펜타곤의 인사들은 핵전쟁을 해야 된다.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당시 이제 이 소비에트 지역과 그리고 동유럽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1억 8천 정도의
적들은 완전히 쓸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미국 역시 한 3천만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국토 대부분은 보존되는 겁니다. 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 핵폭탄을 맞아서 한 3천만 정도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구의 한 8, 90%는 살아난다. 그래서 미국 홀로 유일 강국으로서 남게 되고, 공산권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때 JFK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그런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CIA가 JFK를 제거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CIA가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플랜 토탈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토탈리티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5년에 이제 소비에트가 베를린에 깃발을 꽂자마자 바로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핵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30개의 핵탄두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모스크바라든가 레닌그라드 이런 데 투하를 해서 이 소비에트를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랜 토탈리티는 루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계획이다.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위키피디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한 30발 정도의 원자 폭탄을 소비에트에 투하해서 소비에트마저 이제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짜 계획인지 진짜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미국은 30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2발의 원자폭탄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자폭탄을 1발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발이나 30발 정도의 원자폭탄을 소비에트에 투하하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플랜 토탈리티라는 것도 1945년에 수립되었다. 미국은 늘 1945년부터 늘 소비에트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생각해 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대러시아 핵 선제 공격 계획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미국은 계속 이제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기와 그리고 스텔스 순항 미사일 그리고 로일드 핵무기입니다. 자, 이런 3박자 그리고 동시에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그리고 중거리 핵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와 중국 주변에 이제 배치한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선제 공격 계획입니다. 이 3차 핵 선제 공격 계획은 조지 W. 부시, 당시 이제 네오콘들이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고 다듬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즉 나토를 동진하는 겁니다. 나토를 동진하고 미국이 핵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점을 러시아 바로 옆에까지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핵 선제 공격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W. 부시는 한 2007년경부터 주요한 핵 군축 노력들 이런 조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핵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미국의 선제 공격 계획을 러시아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푸틴은 2007년 미넨 회의 때 나토 동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그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는 안 된다. 물론 1990년대부터 소비에트는 이 나토 동진에 있어서 어떤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에 대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가 왜 중요한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최적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정권이야말로 이런 목적에 철저히 협조할 그럴 정권인 거죠. 그래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리사이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로일드 뉴클리어 웨펀이죠. 저강도 핵 폭탄,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핵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저강도 핵 탄두를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혹은 스텔스 핵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주요 핵 전략 기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격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러시아 이제 핵 전력 기지에서 어떤 미사일이 날라올 겁니다. 그것을 이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 요격해서 방어한다. 미국 역시 몇 발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지역 한 7, 80%의 미국이 온전하게 남는다면 결국 핵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코르 물론 이 유럽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전도 역시 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지도로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차 핵 선제 공격 계획. 분명히 이 계획은 2007년, 한 2005년에서 2007년경에 수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그리고 타일랜드에 이 이지스 오쇼어를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는 순항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대공 미사일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추후 이 발사대에 순항 미사일 즉 공격용 핵 탄도 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다 혹은 핵 순항 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텔스기에 저강도 핵 탄두를 이제 싣고 동시다발적으로 소비에트의 핵 시설을 다 파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소비에트는 몇 발을 반격하게 되면은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 반격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수립한 핵 전쟁 계획입니다. 물론 3차 핵 전쟁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자, 킨잘에 만약 핵 탄도가 탑재된다면 이 서구의 어떠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르마, 아방가르드 이건 역시 서구에 현존하는 어떠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 지구가 함께 이제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